모든 마케팅 자료를 아주 새빨간 애들 하고 있어요. 키컬러로. 와일드. 근데 되게 와닿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어쨌든 그 전까지는 뭔가 스포츠 모드가 있다는 것도 약간 식상할 정도로 너무 억지로 저희가 하이브리드도 만들지만 세게 달릴 수 있어 이런 게 그래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 봐라. 네. 근데 그러시던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시던가 거기 얼마나 하나 보자. 네. 그러시던가 되게 많이 근데 받았어요. 실제로 제가 시승했을 때도 뭐 이런 정보에 대해서 일천하더라도 확실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차체가 생각보다 큰데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패키징 얘기를 하셔서 그냥 아주 선뜻 느낌은 운전석 앉자마자 시야가 되게 넓더라고요. 그건 이제 좀 인정. 어떤 말씀이세요? 시야가 넓은데 시야가 사실은 원래는 더 안 좋아졌어야 되는 그렇죠. 시트 포지션이 디멘전이거든요. 시트 포지션이 22mm인가 낮아졌죠. 그러니까 낮아지고 엔진 위치를 이제 조금씩 움직이면서 넓어지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운전석이 낮아지면 사실은 사람은 이제 밑으로 파묻히니까 시야는 안 좋아지는데 그거를 보통 스포티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커버를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얘는 그러고 딱 앉았는데 되는 것도 잘 보이는 거야. 그렇다는 소리는 뭐냐면 스포티하고 도로하고도 가까워진 그 도로의 감각은 살려주되 네. 그 대신 희생했어야 될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그 실용성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보네트 높이를 40cm 낮췄다니까. 4cm. 4cm. 40cm면 우와, 그럼 엔진이 없어진 거야. 네. 40cm면 네. 그래서 4cm를 낮춰가지고서 오히려 눈의 입장에서 보면은 1.8cm가 더 내려간 거예요. 네, 앞에가 더 트이게 되는 거죠. 사실 그 1.8cm가 그 노면에 고속도로나 아니면 그런 바닥에 써있는 글씨가 보인다 안 보인다 정도로 큰 차이잖아요.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아주 큰 차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에 탔었던 캠리 도요타 차들의 가장 큰 우리 같은 성향의 사람들한테 가장 큰 게 시트가 너무 높아. 아, 뭔가 이렇게 덩그러니. 껑충하다는 느낌. 그래서 차가 움직이는 거가 뒤늦게 느껴지고 그리고 도로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 같고 그랬던 거가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걸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뷰포인트가 달라진 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똑같이 3도가 기울어져도 밑에서 3도가 기울어지는 거하고 위에서 3도가 기울어지는 거가 이게 움직이는 거리가 달라지니까 실제로 차도 롤도 좀 줄었잖아요. 근데 줄어들었는데 밑에 내려가서 줄어드니까 더 줄어든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플랫하다는 느낌. 네. 그리고 하나 차이는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야가 넓어진 것 중에 하나가 후드 낮아지고 그다음에 요 콕핏이 얇아졌잖아요. 위아래로. 네. 아이고. 위아래로 얇아진 거에다가 이 옆에 창문이 이렇게 깎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 하면 최근 경향 자체가 도로의 그러니까 측면 추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옆에 철판 비율이 넓어지거든요. 네. 철판하고 유리 비율이 있으면 이걸 줄이고 얘를 키워서 추돌이 됐을 때 보호하는 거를 넓히려고 하는데 얘는 거꾸로 얘를 키웠어요. 유리를. 밑에를 깎아서. 네. 유리의 그러니까 윈드실드의 밑에 면을 깎아갖고 이게 벨트 라인도 낮아지는 효과가 나오고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옆에 보이는 시야도 넓어져. 맞아. 사실은 그 부분이 원래 대부분의 유럽 차들은 그러면 또 이 벨트 라인이 올라가고 그린하우스라고 하거든요. 유리창에. 그린하우스가 좁은 거를 또 스포티하다라는 걸 포장해요. 그러니까요. 답답해 죽겠는데 타면 내 몸 위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다가 이렇게 하면 팔 좀 올렸더니 팔을 이렇게 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 차가 그러니까 이게 스포티한 조정 감각 쪽으로 가면서도 난 원래 패밀리 세단이야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아유 기특하다. 그러니까 원래 보면 이제 A 필러하고 이 어퍼로 멤버 이 보네트 아래쪽에 바로 있는 프레임 그거하고 뒤쪽에 C 필러하고 트렁크 쪽에 있는 프레임 멤버하고 만나는 자리는 이미 높아요. 운전석에 되게 내려왔기 높아요, 때문에. 생각보다. 그런데 옆에 벨트 라인을 파가지고 시야에서는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려한 곡선이 만든 뭐 형상미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스포티한 조정 감각을 위해서 포인트는 낮췄으나 패밀리 세단으로서 필요한 시야 확보에는 더 희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양쪽을 다 버리지 않는. 중요한 거죠. 이건 사실은 되게. 그리고 그 사이드 어려운 미러도 문으로 붙였더라고요. 네, 이렇게 밑에서 팝업 타입으로 올라갔죠. 네, 네. 보통 이제 스포츠카의 느낌을 많이 줬다는 뭐 차들이 그런 얘기를 네,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이렇게 미러가 도어에서 이렇게 팝업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A필러하고 공간이 생겨요. 네. 요게 은근히 앞에 사각을. 사각을 줄여주는 것도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바람 소리도 많이 잡아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 되게 비싸요. 그렇군요. 왜냐면 이렇게 이 프레임들이 있는 곳에다가 앵커를 달면 네. 거기는 보강을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냥 붙이기만 하는 네, 그런데 이건 도어 패널이잖아요. 패널 쪽이면 뒤쪽에 이 강화 부재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평평한 철판에다가 푸떡하게 붙이는 거니까 이게 울지 않으려면. 제가 그 보기에는 그 겉으로 보나 안에서 보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이전과는 또 좀 다르게 성격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전에는 한동안 뭐 전체 도요타 역사에서 모든 차를 다 그렇게 만들어졌던 건 아니고 한동안 도요타 차들은 설계를 먼저 하고 뼈대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다가 디자인을 얻는 그런 식으로 차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뭔가 설계와 디자인을 같이 생각하고 협조해가면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플랫폼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리셋하는 개념으로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엔진이 주어지고 플랫폼이 주어진 상태에서 껍데기를 바꾸라 그러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는 포인트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해볼 수 있는 것도 디자이너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근데 그런 좋은 기회를 이번엔 잘 살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노하우가 얘네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왔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 올해 이제 21년 됐잖아요. 21년 된 거에 노하우도 같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하면서 효율이라는 거에만 집중해서 만든 디자인을 하던 애들이 초심남. 뭐 아무튼 그랬는데 그거를 예전에는 다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약간 이건 하이브리드예요. 삑 하고 보여줘야 되는 그런 기괴한 형상의 범퍼와 뭐 그런 것들을 막 했는데 이번 캠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패밀리 세단이라는 거에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그냥 무난함이 제일 좋았던 거거든요. 무난함. 무난해야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공통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즘처럼 이제 그 자동차만 해도 세그먼트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또 파워트레인도 굉장히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니즈들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어떤 니즈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밀리 세단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냥 2000cc 정도의 휘발유 엔진에 연비 한 9km 정도 나오고 뭐 그 상태에서 성인 4명이 타고 짐 잘 싣고 다니고 그런 차로 딱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플러스로 조금 더 달리는 성능이 좋다거나 혹은 조금 더 연비가 좋은 차를 탔는다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캠리가 2.5하고 2.5 일반 휘발유 엔진 모델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보면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의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거가 트렁크 공간이 네. 그동안에 있었던 그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넓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하이브리드 많이 만들어봤으면 그 정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앞에도 얘기해서 나왔던 이제 20년짜리 노하우이기도 한데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TNGA 플랫폼이 결국은 이제 그 배터리를 시트 밑으로 뒷좌석 시트 밑으로 아예 보내갖고 트렁크를 딱 트렁크 열었을 때 사실은 구별 못했었어요. 일반 휘발유 모델하고 그거 구별이 안 될 정도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비교해 보면 배번의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크니까. 왜냐면 그랜저 같은 경우는 그 트렁크 바닥에 그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는 공간 안쪽으로 배터리를 집어넣으면서 바닥 전체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난함이 장점의 패밀리 세단에다가 플러스로 얘기했던 그 달리기 성능에다가 거기다가 플러스로 연비까지 잡아놓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무난함이 대표라고 하는 패밀리 세단의 정의 자체를 토요타식으로 끌어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보통 하이브리드라는 타이틀이 딱 붙으면 뭔가 친환경 그런 이미지가 딱 붙어가지고 조금 뭔가 다른 차, 뭔가 좀뭐 한편으로는 뭐 트렌디한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일반 차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어떤 이런 인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미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카를 20년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런 경험이 쌓인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뭔가 다르다라는 그 인식을 해야 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라는 그런 거가 캠리 하이브리드에서 좀 보여주는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트렁크를 딱 열었을 때 그냥 일반 모델하고 전혀 차이도 없고 실내 거주성에도 차이가 없고요. 제일 조금 놀랬던 거는 운전할 때의 느낌이 이게 하이브리드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뭐 동력이 전달되고 뭐 끊어지고 이제 그런 감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일반 차를 볼 때하고 전혀까지는 아니고 나온 부분도 있죠, 대략. 앵겨 돈다는 예, 얘기잖아요. 어렵게 얘기하면 직결감이라는 얘기.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를 계속 모는 동안에 하이브리드라는 걸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몰고 다녀도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 실제 주행하면서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일반 차를 모는 것보다 적은 배기가스를 내놓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연비가 좋기 때문에 연료비도 적게 들고 그거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차로서의 역할을 이번 캠리 하이브리드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옛날에는 하이브리드를 생각을 하면 환경보호 내지는 내 연비, 기름값 이런 것 때문에 재미를 희생을 해야 되고 마치 무슨 수도승 같은 느낌이 나는. 맞아요. 헐리우드 영화에 프리우스 타는 사람 다 넣어두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불쌍한 애들. 그러니까 다 보면은 다 이제 그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부류에 속하는 거 되게 기분 나쁜 거거든. 그렇죠. 그렇게 구별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족쇄가 되면 안 돼. 마음의 짐이 돼서도 안 되고. 근데 원래 그랬잖아. 이 하이테크가 원래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이 하이테크가 사람을 얼검에 악셀 밟으려다가 발을 뛰게 만들고. 그리고 저기 쓸 거니까 지금부터 악셀에 발 띄고 회생제동으로 브레이크 안 밟고 쓰도록 노력을 해봐야지. 이게 무슨 뇌병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 차가 이제 우리가 디테일로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면 디테일에 정말 많은 사탄들이 숨어있는 엄청난 차야. 이거 진짜 아마 엔진만 놓고 얘기를 해도 오늘 밤을 새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에 악마가 있는 진짜 엔지니어 덕후들의 차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도요타에 얼마만큼 엔지니어링의 자산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아까 그 변속기 하나만 얘기를 해도 그 라바 클러치가 이제 그렇게 붙여주면은 동력이 100% 전달이 되니까 효율이 좋아지는 대신에 문제가 하나 있어. 엔진의 진동이 미션을 다 타고 들어와. 그래서 라바 클러치가 딱 작동하면 갑자기 차에서 붕 하는 진동 같은 게 미세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자동 변속기가 로봇 클러치 작동할 때 울컥거리는 건 문제지만 그런 게 문제인데 그걸 잡겠다고 얘들은 고회전 영역에서 붙는 락업 클러치, 저회전 영역에서 붙는 락업 클러치를 따로 만드는 애들이야. 원래는 그러지 않거든요, 어떤 회사든지. 그리고 그 사이에 댐퍼를 집어넣어가지고 진동까지 다 자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야, 변속기 만드는데도 이렇게 푸닥거리를 하고 이 정도라 그러면 얘네들은 이거 정말 한번 있는 거 한번 다 때려 넣어보자. 근데 지금 보면 엔진, 변속기, 그리고 저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파워 컨트롤 유닛 이런 것들이 다 그래 이 차가. 그래서 이건 정말 판을 완전히 갈았구나.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던 거지만 그게 그런 그 신기술들을 몽땅 다 때려 만들어서 나온 결과가 무슨 최신의 스포츠카라거나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무슨 뭐 플래그십 모델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캔디라는 거죠. 가장 대중적으로 탈 수 있는 차. 캔디. 이번에 이거 2.5 엔진 이게 뭐라 그러지 이름이? 어디 보자. 다이나믹 포스. 다이나믹 포스인가? 포스. 예. 근데 다이나믹 포스인데 솔직히 스펙만 놓고 보면 다이나믹 포스 같지가 않잖아. 파워레인저 엔진 포스도 아니고. 파워레인저. 차라리 메이더 포스도 아니 뭐 있는데 2.5리터 엔진에 177마력 해도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죠. 사실 스펙으로 볼 때는 그냥 그래요. 이거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다가 터보 하나 집어넣고 2500cc에다가 280마력 이런 놈들이 눈에 빡 들어와. 그렇죠. 그런데 안 그랬는데 여기 설명을 보다 보니까 너무 웃기는 게 하나 있는 거야. 시속 40km에서 70km까지 가속을 하는데 연비가 연료 효율이 20%가 개선되었습니다. 요거까지는 원래 옛날에 도요타 애들이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한마디가 더 붙었어. 근데 시간도 10%가 짧아졌어요? 이러는 거야. 그 시간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인가요? 그치. 추월 가속에서 10%가 짧아졌다는 소리는 나갈 수 있냐 못 나가냐의 얘기거든. 그럼 좀 운전을 좀 모자란 실력이어도 내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앵겨 도는 느낌이 되게 좋아져. 근데 모자란 운전은 모자란 운전이에요. 판단을 못하고 늦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모자라는 건 모자란 거고.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결론은 그거 아닐까. 효율도 좋아졌는데 성능도 좋아졌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을 쫙 나열을 하는데 나 이 엔진 보고서 되게 놀랐어요. 이게 저기 하이브리드용 엔진에 애킨슨 사이클이라고 하는 엔진 효율을 좋게 하는 사이클을 쓰잖아요. 그래서 애킨슨 사이클을 쓰는데 압축비가 요즘 터보 디젤에 가까운 14대 1까지 올라가 있어요. 네. 가솔린 엔진은 14대 1 올린다 그러면 그거 왜 올리니 그래요 원래. 12대 1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노킹만 나지 솔직히 얻는 거 별로 없잖아 그러거든. 근데 그랬더니 얘는 뭘 했냐면은 그래? 그럼 우리 엔진 아예 디젤 비슷하게 작동해 볼게. 그러면서 스트로크를 길게 만들고 보통 이제 가솔린 엔진들은 이 공기가 빨려 들어오면은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게 해요. 그게 스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디젤 엔진처럼 이렇게 치게 했어요. 텀블. 그러니까 얘 디젤처럼 갈게. 디젤이 효율이 좋잖아. 연료하고 공기를 잘 섞는 거잖아 디젤이. 우리 그렇게 할게. 그래서 디젤에서 좋은 거 다 갖다 썼어. 그래서 이게 토크밴드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터보가 아닌데 자연흡기 엔진에서 토크가 3,000 몇백서부터 4,000 몇백까지 피크 토크를 치고서 이렇게 쭉 플랫 토크를 찍는 거는 또 굉장히 드물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플랫 토크라는 거는 토크를 깎은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거보다는 아래쪽에서 많이 죽지가 않아. 네. 그러니까 다 디젤 같아. 네. 그러니까 엔진이 이거 뭐냐면 막 야 하고서 고회전에서만 잘 가고 저회전에서 허덕허덕거리는 엔진이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옹골차게 도는 엔진을 만든 거야. 사실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그냥 뭐 정리하는 얘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기하셨던 대로 그 차에서 엔진에서 그 효율과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혀 그 스펙상으로는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엔진을 만들어낸 것과 같은 그 개념이 차 전반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플랫폼을 바꾸면서 차를 전체를 혁신을 하겠다라고 해서 내놓은 게 정말 무난한 성격의 패밀리 세단 캠리로 나왔고, 실제로 그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아까 뭐 사탄이 잔뜩 들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만한 기술들이 수없이 많이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운전하면서 아니면 차에 타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그런 거를 느낄 신경은 안 쓰는 필요가 없고 필요가 없어. 예, 맞아. 그게 정답이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정말 무난하고 그냥 편안한 차를 만드는데 그 많은 거를 집중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런 거다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서 뭔가 어느 한 구석에서 이렇게 막 튀는 부분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냥 한마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차 어떤 거 사면 좋아? 뭐 3천 후반에서 4천만 원대짜리 차 중에 하나 좀 권유 좀 해줘봐.
그러고선 왜 그런 거 하셨습니까? 영업 쪽에서 하면은 니즈 파악 한다고 해서 구매 동기 확인하고 너 환경이 어떠니 누가 주문자니 뭐니 그런 질문들 쭉 파악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결론적으로 봐서 세단 좋아하고 공간이 SUV 같은 공간 필요 없고 애들 뭐 캠핑 다니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타는 사람이다. 그냥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캠핑 좋아 그냥 사. 그러면 물어봐요. 뭐가 좋은데? 그럼 이제 우리 지금 했던 얘기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엔진서부터 미션에다가 그런 게 쫙 지나가는데 다 생략. 다 잘라놓고 그냥 사. 좋아. 연비 좋고 타기 편하고 무난하고 근데 기술은 다 들어가 있는데 넌 그거 몰라도 되는 거고 그냥 타. 그냥 이럴 때 딱 한마디. 타봐. 좋아. 그렇게 그냥 정리가 한마디로 되더라고요. 맞아. 사실 캠리가 그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무색 무치무미의 차로서 이렇게 계속 나왔던 이유는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캠리가 팔리는 그 시장에 나오는 차들이 다 고만고만한 차들이었던 영향도 상당히 커요. 맞아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세단 시장은 점점 축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세단을 많이 샀던 사람들이 용도로 썼던 게 이제 패밀리 세단이라고 했잖아요. 패밀리의 개념도 한 2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생겼어요. 근데 그런 변화들을 반영을 하다 보면은 세단이 이제는 조금 더 보편성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소비자들한테 다가가야 되는 색깔이 있어요. 예, 그런 측면이 필요했고 그거를 토요타가 먼저 치고 나간 게 캠리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알차고 좀 더 색깔이 있는 차를 만들므로써 아마 다른 그 동급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모델들한테도 분명히 자극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캠리 그리고 캠리 하이브리드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장에다가 파장을 일으키는 짱돌을 하나 던진 거예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말 그 변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들을 때려 넣어가지고서 판을 한번 확 갈아엎은 차. 솔직히 나는 이 차는 이번 세대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돈 벌기 힘든 차라고 봐. 네. 그런데 원래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우려먹을 천세만세 거니까. 여러 모델. 얘네들 계획표 보니까 앞으로 5년 이내에 전체 모델의 60%를 TNGA로 팔겠대.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비싼 거지만 이 물량 디스카운트 효과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원가를 낮춘 거. 그리고 그거는 토요타니까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토요타하고 복스바겐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MQB 그것도 그렇게 비싸게 복스바겐 만들어가지고서 부품 몇 개 드릴까 그랬더니 야 앞으로 10년 동안 1억 개 살게요. 그러면 싸게 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쨌든 토요타라는 그룹의 존재감도 좀 다르게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 캠리가 그들의 사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모델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뭔가 이 한정판을 살 때의 설레임처럼 이게 기점이 됐던 모델이란다 라고 10년 후에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이랑 얘기를 할 수 있게 내가 그때 그 차를 알아보고 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델은 된다는 점이 좀 또 이제 대화를 하면서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이 차를 잘 지든 뭐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소비자들의 수준이기도 하거든. 저로서는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권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있게 권해줄 수 있는 차. 뒷말 안 들을. 네. 오늘 얘기 되게 재밌었고요. 사실 캠리가 저도 이렇게 자료를 읽거나 공부를 하면서도 되게 어려운 차 중에 하나라고 점점 느껴요. 오히려 차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런 부분을 뭐 좀 대화 통해서 약간 알게 되어서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저희의 대화가 산으로 가지 않았죠. 원래 다음에는 좀 산도 좀 탑시다. 네, 산을 너무 타서 원래 저희가 7시에 만나면 새벽 3시까지 쉼 없이 화장실도 가시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다음번에는 랜드크루저 이야기를 하면서 네. 직접 사두로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FJ40 시리즈가 난 제일 좋은. 끝나러 가시죠. 네, 네. 오케이.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밌었어.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뭐 재밌어서 하는 거야. 네, 너무 우리 재밌었어요. 2부 하나요? 네? 2부 하신가? 개런티가. 이거는 크리스마스 에이! 아, 네, 네. 먼저 가야겠다. 아유. 고생하셨어요.